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수요일 이슈앤 전략, 오늘은요. 전날 급등 이후 윗꼬리를 길게 달며 마무리한 해운주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홍해 사태로 촉발된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속 연이 들썩이고 있는 해운주들. 지난 연말 연초 때의 고점 부근 돌파도 가능할지, 최근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에 따른 해운주들의 반응, 김영재 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운수창고 업종지수가 2개월간 13.9% 상승했는데, 종목으로 접근해봐도 HMM이 지금 2개월간 29.2% 상승, 대한해운이 37.7% 상승 기록 중이고, 이들 종목은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상승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만 한 지금 83%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작년 9월 말부터 따지면 무려 292%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이게 상승한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파나마 운하와 그 수에즈 운하에서 가뭄과 분쟁으로 좀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그 미중 분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구간에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국에서 이제 미리 수출하는 물량을 빨리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선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그것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얘기로는 국제해사기구와 유로존에서 지금 환경 구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원활한 공급 부족이 공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교체 비용을 운임에 전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은 지속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실제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운임은 8개월 동안 6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또 중국에서 뉴욕까지 운임은 작년 말 대비 지금 4배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하반기에도 높아진 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데, 아무래도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10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운행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또 한 번 바꾼 그런 항로를 또 이제 바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운임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실적 상관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HMM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상당히 운임과 지수와 실적의 상관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조선주에서도 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지금 러우 전쟁과 홍해 사태로 주력 건조 선박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수주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한항공도 지금 항공 화물로 좀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좀 신경향이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대한항공도 주목하셔야 될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일부 노선은 8개월 동안 6배나 해상운임이 이렇게 뛰었다. 예, 항상 의미 있으면 양이 있죠. 이게 수출주들 항상 이제 부담이 될 텐데, 운임 관련주, 우리 해운주들은 물을 만났습니다. 수출주들은 대신에 원달러 환율 지금 도와주고 있죠. 일단 해운주만 놓고 보면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돌을 저어서 주가 우상향 쭉쭉 이어나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도 급등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가 늘면서 그룹사 전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역시 주가 우상향 곡선 계속 그려나갈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판매 호조가 아마 현대차의 그리고 기아의 주가 상승의 큰 요인으로 봅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한 건 3가지인데요. 1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역사상 최고치였다. 이런 분위기, 이런 실적은 늦어도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 1번이고요. 다음 2번째 주가 상승 요인은 저는 현대차 그룹의 주주 친화 정책으로 봅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1등 기업들만 보통 분기 배당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주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런닝메이트가 쉬고 있습니다. 현대차 런닝메이트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이끌어왔던 지금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HBM의 어떤 과열 현상 나오면서 반도체가 약간 며칠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자동차가 그래? 그럼 내가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에게 두 가지 목표가를 두 번 수정했죠. 1번은 20만 원대 사셔가지고 25만 원대 파세요. 이게 1차였고 2차 한 보름 됐나요? 25만 원 매도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수정을 했죠. 자,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 3차, 저는 수정을 3번만 합니다. 마지막 3차, 이제 30만 원대 매도할 게 아니고 더 위로 가야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뭐죠? 아무리 현대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내 계좌에 현대차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대로 반도체는 여러분들 계좌에 30%, 자동차는 여러분 계좌에 20% 뭐로 구분할까요? 현대차 10, 기아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 즉 2025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자동차, 특히 현대차가 여러분들 계좌에 꼭 10% 이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올 하반기에 저는 2,90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요. 2,900까지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지 반도체, 자동차 없는 포트폴리오는 주가지수 올라간다고 내 거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만일 내가 지금 현대차가 10%가 안 된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막 오늘 사겠다.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때 삽니까? 이왕이면은 사기로 마음을 잡으셨으면 조정 보일 때 사십시오. 저는 비록 현대차지만 한없이 끝없이 매일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언젠가는 조정 오면 그 조정 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증권에서 현대차의 목표가를 34만 5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15% 넘게 와우, 선형 40만 조정했거든요. 원이요? 네, 자사주 배당 매입 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오늘 주가 흐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또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차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나설지 여부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린 상황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잘 주시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업계 소식입니다. 이 팬덤 OLED 소자가 적용된 패널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OLED 업계의 HBM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 향후 업계 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도 이거 때문에 최근에 또 급등을 했어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도 있었지만 관련 업황 자세하게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소형 OLED의 본격적인 납품, 이제 애플로의 납품이 기대가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AI PC 시장에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팬덤 OLED 소자가 적용된 패널 OLED 업계에서, 그러니까 OLED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부상되고 있는 팬덤 O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출시하면서부터인데, 이 팬덤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발광층을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싸서 두 개 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제품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쌓는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지 OLED 업계 HBM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이제 먹거리로서 이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한 개 층보다 이제 밝기와 수명은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소비 전력은 한 30% 이상 개선되는 게 특징인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내구성이 좀 있는 제품들에 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차량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태블릿, 그다음에 PC, 노트북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일 텐데, 지금 팬덤 OLED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애플이 내놓은 신제품이죠. M4 칩의 적용을 받았던 탑재를 했던 지금 신형 아이패드에 이 팬덤 OLED가 처음 사용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M4 칩에 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쓰였던 게 팬덤 OLED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 이제 치고 올라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고요. 2019년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 LG 디스플레이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이패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이제 AI PC, AI 노트북 관련돼서 그다음에 차량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 또 하나의 먹거리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제2의 전성기를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다시 한번 OLED, 텐덤 OLED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플러스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애플과의 소형 OLED 관련돼서 지금 거래가 다시 확대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반등했을 때 저도 약간 좀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단은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 보통 디스플레이 장비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장비도 같이 하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그 앞단 전공종단을 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OLED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뭐 많이 소외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텐덤 올레드 그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 수명이 3배가 더 길어지는데 전기는 좀 덜 쓰는 정말 아까 이해서 앵커 얘기처럼 이 HBM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 혁명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LCD를 넘어서 올레드 시장까지 넘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텐덤 올레드가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증권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망대로만 맞아 떨어진다면 참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 자, 이화진 과장은 요 증권사에서 잇따른 리포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허들은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분기 때 테슬라 인도량이 일단은 컨센이 44만 대였는데 실제적으로 38만 대가 나왔고요. 지금 이번 2분기도 사실 51만 대까지 컨센이 나왔지만은 오늘 이제 예상치가 41만 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부진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GM도 그동안 올해 연간 목표치를 20만 대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3, 4만 대밖에 아직 못 팔았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이퀴녹스 이제 중저가형 이제 SUV를 이제 판매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추이는 봐야겠지만은 2분기까지는 일단은 LG 엔솔이랑 이제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실적이 미스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북미 쪽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이번 주에 미국과 이제 대선 토론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트럼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물론 IRA 법안이 나중에 되더라도 전동화에 대한 전환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는 측면이 향후에 하반기 전망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 전망 자체도 많이 밸류를 깎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 중국 쪽은 애초에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꾸준히 판매량 데이터를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북미 쪽은 10월 달에 이번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현대차 쪽에 밸류체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계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상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다 감안을 하고 나서도 그동안 주가가 충분히 좀 빠져왔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리비안이 많이 힌트가 됐을 겁니다. 폭스바겐이 이 계약을 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지금 완소차 업체들은 지금의 플랫폼이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증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빨리 이걸 대체를 하면서 다음 세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래할 성장의 섹터이지만 일단 2분기 실적 바닥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 봐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KT, CNC 인터내셔널, 동국제약 그리고 HT 현대 일렉트릭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키움증권은 아모레퍼시픽 목표가는 기존의 2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LG 생활건강 목표가는 5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KT 리포트부터 체크해볼까요?
하나증권은 KT와 관련해 내년 부동산 분양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를 재원으로 내년에서 내후년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반영해 목표가는 기존의 3만 9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일회성 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은 CNC 인터내셔널 목표가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K-뷰티 시장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시점에서 CNC 인터내셔널은 K-뷰티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요소들을 모두 모멘텀으로 보유한 회사라고 평가했고요. 상반기는 국내 매출이, 하반기에는 해외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생산 능력은 공장 중축으로 단계별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인증권은 동국제약의 뷰티, 생활용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헬스케어 부문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2분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했고요. 향후 헬스케어 부분이 22% 성장하며 연간 영업이익률은 10%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마지막은 H현대일렉트릭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H현대일렉트릭의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이제 시작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또 높은 미국 변압기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와 개선되고 있는 지역별 제품별 매출 비중을 감안해 내년 상각전 이익 전망을 6%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까지 더해져 이익 확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는 29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려잡았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몸집 불리기 대신 내실 다지기에 나선 SK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핵심 공장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SK그룹은 지난 2021년 배터리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 사업을 3대 성장 동력으로도 꼽은 바 있었는데 이 바이오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 지금 처해진 이혼 리스크 때문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큰 요인이죠.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약 3년 전이죠. 2021년 SK그룹은 큰 그림을 보였습니다. 청사진을 BBC,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가 되겠죠. 이 세 개 주력하겠다 그래서 사실 홀딩 컴퍼니죠. 지주회사인 SK가 굉장히 공격적 M&A에 있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투자한 회사가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거진 바로 이혼 소송 문제. 계열사가 200개가 넘고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부 아시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 CEO의 어떤 이혼 소송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BBC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건드릴까가 우리 투자자들의 기초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는 이제는 그동안 계속 확장 일변도로 가다가 이제는 신약 개발은 바이오 팜으로 가고요. 또 백신 개발은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나머지 CDMO 위탁 개발 생산은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적적에서 수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SK그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언제 풀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해야 될 점 뭐죠? 핵심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이 아닌 곁다리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SK그룹에서 주력 기업으로 남을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가 5월 들어서는 지분 투자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열사 200개 넘는데 투자를 한 회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매각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서 투자 기회를 잘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금값이 온스당, 트로이온소당입니다. 3,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내놓은 전망인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김영재 이사께서 짚어봐 주시죠. 네, 현재 금 가격 시세가 한 2,340달러 수준인데요. 이게 올해만 한 12.8% 상승한 거고 시기를 늘려서 2000년 말부터 이걸 또 보면 무려 8.5배나 급상승한 것입니다. 즉 25년 전에 돌잔치 한돈 돌반지가 한 4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뭐 45만 원 세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도의 금 가격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주요 글로벌 IB 중에서 시티뱅크가 1년 반 후 금 가격이 $3,000로 전망했고 소시에테 제너럴은 하반기 연말쯤에는 $2,750 정도로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금은 이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있음에도 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런 배경은 사실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 매입을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러시아 자산 동결을 경험한 특히 신흥국에서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외환 보유기의 거의 5% 가까이를 금으로 채우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반기나 내년에는 추가적인 그런 통화 가치 하락과 실물 가치 상승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해치하기 위해서 금 보유가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하반기 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또 트럼프와 미국 바이든과 미국 대선의 정치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연준이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실질 금리가 빠르게 인하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시세 차익만 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 리스크 회피용으로 일부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직접 투자하면 부가세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금 ETF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동성에 따른 주의도 필요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죠. 이루다가 클래시스와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시너지 효과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두 회사가 다른 기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품목의 다양성, 그다음에 지역도 다른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진출하고 있어서 지역도 같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10월에 합병 최종 마무리되는데 일단 이루다가 클래시스에 이제 흡수 합병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잔존 회사는 클래시스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1.7% 할증된 가격이고요. 어제 가격 대비. 이루다는 3.3%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합병이 되는데 합병 비율은 1대 0.14.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루다 한 7주 조금 넘게 갖고 계신 분이 7주 조금 넘게 갖고 있어야 한 주를 받는다, 클래시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도 보면 클래시스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HIFU라고 해서 집속 초음파 관련된 기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치료제를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루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주로 진출을 했고 클래시스는 남미와 아시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면에서도 합병을 하면 큰 시너지가 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미용업체들도 지금 계속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또 인수 합병돼서 이제 자진 상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자금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루다를 합병하기 전에 이미 2대주로 좀 지분을 획득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베인 캐피탈이 이미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간 8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6.8%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올랐고 테슬라도 2.6%나 뛰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 나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자, 요 밖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새벽 5시 반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1분기 실적했을 때 그 당시 이제 HBM이
매출이 어느 정도 일부 인식이 되면서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HBM3E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양산에 대한 매출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금방 속보가 추가적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대량 웨이퍼 결함이 발생했다가 속보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지난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파운드에 관련된 좀 영업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오늘 아마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이제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이 오늘 새벽에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 다운로드 1위가 나왔고 홍콩에서도 1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쿠키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해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게임 섹터에 대한 좀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2.6%에서 2.9%까지 이제 CPI가 높아지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영향이 과연 이제 유로존이나 향후에 최근에도 연준 의원들도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캐나다 이 CPI 관련 이슈들이 또 최근에 좀 여러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서 일부 웨이퍼 대량 결함이 발생했다라는 삼성전자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추후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죠. 자,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